앞으로 남은 시간은 고작 6개월. 아버님은 내가 어떻게든 살린다는 생각으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밥을 싹싹 비우고는 애기야, 밥 좀 더 먹자. 아버님 웬일이세요? 우리 아버님 내일 퇴원하셔도 되겠네. 그리고 모처럼 한시름 놓고 대기실에서 저녁 연속극을 봤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로 왜 새카만 옷을 입은 남자가 아버님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이거 나 일어나주세요. 아버님 병실에서 절박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두 손으로 이불을 꽉 틀어쥐고 침대 발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 떨리는 시선을 따라가 고개를 돌리자 시커먼 손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손의 주인을 확인했어요. 바로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일남! 아버님의 이름을 3번 외치고는 침대 밖으로 확 끌어당겼어요. 그냥 두면은 큰일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님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승사자는 발목을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버님의 두 다리가 침대 밖으로 떨어졌어요. 아버님 팔을 잡고 늘어졌어요. 그러자 저승사자는 더 거칠게 반대편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발길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툭 떨어졌어요. 저승사자의 가시였습니다. 저는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바로 아버님을 부축해서 내달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시커먼 손이 아버님 어깨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 쓸 틈도 없이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코드블루, 아우, 코드블루, 진짜, 씨. 102호 성인 남성 코드블루. 병실로 뛰어가는 의료진들이 보였어요. 제가 달려갔을 땐 이미 그 후 저희는 눈물 속에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아버지의 첫 기일. 여전히 그 빈자리가 허전했지만 그 사이 저희 부부에겐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손주가 태어나요. 비록 사진 속 모습이지만 아버님이 저희를 보고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정성스럽게 제사를 치르고 남편과 함께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일 년 전 시아버지를 데려간 바로 그 저승사자였어요. 어느새 제 발치에 서서 제 배를 죽일 듯이 쏘아보는 거예요. 안 돼, 우리 애기는 안 돼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제 뱃속에 뭔가를 끄집어내서 망태기 안에 넣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구렁이였어요. 저희 아이 태몽이 구렁이거든요. 죽자 살자 달려들었어요. 문지방을 넘어가기 전 바짓가랑이를 겨우 붙잡고 망태기로 팔을 뻗었습니다. 찢어진 도포자락이 쥐어져 있었어요. 또 가세 이어서. 그리고 망태기는 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렀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망태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애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는 괜찮다고 천만다행으로 하니까 걱정하지 마. 무사했습니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달려오셨어요. 그것도 무당과 함께 말이죠. 마음만 먹으면 산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저승사자인데 제가 원하는 샀으니 시아버지 기일마다 부적을 써서 저승사자를 막아보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저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어느덧 10살이 됐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 기일인 거 알지? 이따 오는 길에 학교에서 승훈이 꼭 데리고 오고. 이따 내 양복 좀 달아줘. 알았어. 저는 남편의 양복을 찾으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누구 옷이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처음 보는 옷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그 옷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수의였습니다. 불길한 느낌에 몸서리치는 그때. 그리고 곧이어 바로 제 귀에서 들리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저승사자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곤 제 고개를 억지로 돌려서 뒤를 보게 했어요. 옷장 안에 흰 수의를 입은 제 남편의 모습. 목이 터져야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박철민님 보호자분 되세요? 네. 여기 응급실인데요. 응급실이요? 남편 이름만 듣고 무작정 병으로 달려갔습니다. 승훈아! 아빠 어떡해. 아빠 어디 있는데? 울지마, 괜찮아. 기다려요. 어떡해. 집에 오던 길에 남편 차가 덤프 트럭과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응급 수술 중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올해 부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승훈이 아빠 죽으면 어떡해. 그날 새벽 엄마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아니, 엄마 이게 다 뭐야? 그런데 양손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두고 오신 거예요. 아, 이걸 다 누가 먹으라고? 무당이 그러는데 저승사자가 박서방 잡아가기 전에 빨리 사자상을 차려야 된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칠 후 사경을 헤매던 남편이 깨어난 거예요. 다행히 이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혜준아, 너 손 어떻게 된 거야? 연습실 문에 끼었어. 별거 아니야. 아니 조심 좀 하지. 피아노 치는 애가 그냥. 괜찮아. 아이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다행인 무슨. 나 다음 주도 콩쿠르 하나 그냥 포기하려고. 아, 진짜 되는 일 하나 없다. 나 방에서 그냥 쉴게. 그 여파 때문이었을까? 지금껏 한 번도 겪은 적 없던 슬럼프라도 왔는지 나가는 대회마다 줄줄이 성적도 떨어지고 기도 팍 죽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정을 아는 친구가 한번 가보지 않겠냐면서 점집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 자식 사중 봐서 뭐해? 자식이 죽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물가 갔다 왔지? 그 말에 저는 가족들끼리 근처 저수지로 드라이브로 다녀온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서 악기가 붙었어. 학교요? (7월 30일) 밤 12시 10분 청송상가 거기서 죽어. 무당이 짚은 날짜가 바로 일주일 뒤인 거예요. 거기다가 청우상가는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가던 학원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아들이 항상 연습을 마치고 학원을 나서는 와, 딱 떨어지네.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 이건 무당의 상술일 거다. 별일 없을 거다. 애써 그렇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아들의 상태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들 말이 늦은 시간 평소처럼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아들이 연주하는 속도에 맞춰 마치 장난을 치듯 따라치고 있었대요. 누가 장난이라도 치나 싶어서 복도로 나가봤더니 갑자기 소리가 뚝. 연습실을 모두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연습하려는데 또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겁에 질린 아들은 그 길로 연습실에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오는 내내 저와 얘기하는 순간에도 귓가에 계속 맴돈다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의 등하굣길과 피아노 레슨에 동행했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 아니 불을 다 꺼놓고 연습을 해. 아들은 괜찮나 싶어 학원 복도를 더듬더듬 걸어가는데 도대체 이 깜깜한 데서 어떻게 연주를 하지? 아들이 있는 연습실 쪽으로 발걸음을 떼던 그때 혜준아, 너 왜 그래? 어? 이거 아니야. 너 왜 그래 진짜? 엄마 걱정되게. 엄마 너 저 소리 들려? 너무 아름답지 않아? 무슨 소리? 나도 저렇게 연주하고 싶은데 난 안 되잖아. 이게 다 피아노 문제인 것 같아.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된 후 아들은 더욱더 그 학원에서 하는 연습에 매달리고 더욱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 방 저 방으로 오가며 미친 듯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제발 며칠만이라도 다른 곳에서 연습하자고 설득했지만 아들이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 입시 망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너 지금 상태를 봐. 아 그냥 집에 좀 있으라니까. 청기 누설이라니까.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진짜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아들 제발요. 예? 아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뭐든? 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그렇게 아들이 죽는 날만 다시 확인하고 돌아서는데 마침 아들한테서 학원에 먼저 가 있겠다 문자가 온 거예요. 전 불안한 마음에 얼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서둘러 도착한 연습실에 아들은 없고 바닥에 악보와 온갖 짐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 학원에 딸린 테라스 쪽에서 희미하게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혜준아, 너 거기서 뭐해? 테라스 난간에 아들이 올라서 있었습니다. 혜준아, 혜준아. 엄마는 이 소리 진짜 안 들려? 혜준아 일로 와. 그 순간 혜준아! 아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전 그런 아들을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혜준아, 혜준아, 혜준아 정신 차려. 혜준아. 그런데 기절한 줄 알았던 아들이 번뜩 눈을 뜨더니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거기엔 1억.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7월 30일) 밤 12시 10분 네 아들이 그 부적을 갖고 그 상가 계단에 서 있으면 웬 남자가 옆을 지나갈 거야. 그때 그 남자를 밀쳐야 돼. 계단에서 밀치라고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 함께 비상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할 수 있어?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정된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주위가 아주 고요하고 서늘했어요. 불안에 미칠 노릇이었어요. 아무도 지나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12시 10분. 주변을 아무리 두리번대도 인기척 하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두운 빈 상가에 남자의 발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들, 왔어, 왔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남자는 금방 휙 제 앞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뒷모습 너머로 잔뜩 겁이 질린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눈빛과 손짓으로 아들을 재촉했어요. 끝까지 갈등하다 아들이 결국 많이 다쳤을까?
잠시 후 넘어져 있던 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남자는 옷을 툭툭 털더니 괜찮다고 말한 후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7월 30일 12시 10분은 어느새 지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괜찮아? 야 들어가 봐. 아버지. 아버지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다. 거동도 못한 채 자리에 누워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다. 왔어. 왔어. 저 여자 또 왔어. 또 왔어. 저 여자 또 왔어. 자꾸 숨을 못 쉬고 괴로워했다. 아버지 곁에서 깜빡 잠이 든 나는 또다시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아버지.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가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때 몹시도 거슬리는 쇳소리. 그 소름 끼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놀란 걸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뒷곁으로 향했다. 피에 절은 닭 모가지였다. 손에 칼을 든 엄마였다. 칼이 참 잘 드네. 이렇게 어두운데 여기서 뭐해? 아니, 네 아버지 뭘 못 잡수길래 닭죽이라도 쓰려고. 나는 좀 황당했다. 그 새벽 엄마는 닭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 날이 밝자 나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 약을 받아왔다. 근데 그 사이 엄마는 밭에 가셨는지 집이 조용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가 돌아오질 않았다. 걱정이 된 나는 엄마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엄마. 야, 너는 집에 있었으면 우산이나 좀 갖고 나오지. 아유 뭐하고 자빠져 있어. 그냥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비라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좀 이상했다.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신발 한 짝은 어땠어? 몰라.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엄마의 얘기는 이랬다. 산 아래 밭에서 날 저문 줄 모르고 감자를 심고 있는데 갑자기 산이 흔들리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점점 쿵쿵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이게 마치 무슨 큰 짐승인 것 같은 거야. 너무 무서워서 포미도 못 챙기고 도망을 쳤다니까. 청대같이 쏟아지던 비가 뚝 그치더니 희뿌연 안개 속에서 저게 뭐지 싶어 가만히 살펴보는데 붉은색 옷을 입은 여자였다고 한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빨간색 옷이 아니라 피로 물든 거였다고 한다. 시급한 엄마가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그때 너지? 네가 죽였지? 엄마는 지금 이 여자한테 잡히면 죽겠다 싶은 생각에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었다고 한다. 대체 뭔 소리야? 엄마가 뭔가 찰칵한 것 같아. 비가 쏟아졌다며. 근데 옷이 하나도 안 젖었잖아. 옷을 만져보니까 정말 안 젖었어. 그 여자, 그 아버지한테 매일 나타나는 그 여자 같아. 귀신. 멧돼지일 거야, 멧돼지. 엄마가 놀라서 잘못 본 거야. 엄마의 말에 나는 무섭기도 하고 진짜면 어쩌지 싶어 정말 얼른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그날 밤 난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엄마, 밤중에 뭐해? 엄마! 뭐 처음엔 엄마가 절구를 찢나 했는데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방은 고요했고 아버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우풍을 막기 위해 쳐둔 병풍 뒤로 여자가 뛰는 걸 멈췄다. 나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동티살이 붙었어, 동티살.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이 집 양반 산송장 다 됐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집에 뭐 없을 게 들어왔다고 그러세요? 네가 갖고 왔잖아. 그거네, 그거. 그러면서 할머니의 시선이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향했다. 그 칼은 엄마가 한 달 전 밭을 매다가 주워온 칼이었다. 할머니는 이웃 동네에 사는 무당이신데 그 칼이 보통 칼이 아니라 사람을 찔러 죽인 칼이라고. 억울하게 죽어서 칼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가 와서 칼을 찾았으니 자네가 범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칼에 붙어온 귀신이 우리 식구들한테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고, 다 죽어나가게 생겼어. 그럼 어떡해요? 동티살을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칼을 가져온 자네가 직접 해야 해. 의식을 하다가 멈추면 절대 안 돼. 계속 해야 돼. 알겠어? 자정이 되자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무당 할머니와 함께 마당으로 갔다. 할머니는 정화수 한 모금을 입에 머금더니 칼에 푸 하고 뿌리셨다. 그리고는 하얀 천 위에 칼을 내려놓으셨다. 자, 시작해. 할머니의 말에 엄마는 도끼를 들더니 칼을 계속 내리쳤다. 그 옆에서 할머니는 계속 주문을 외우셨다. 남방대살 통보신대세, 서방대살 통보신대세, 북방대살 통도신대세, 각급이 요를요. 근데 방에서 아버지의 거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면서 몸부림을 쳤다. 네, 아버지 진정하세요. 했지만 아버지의 발작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아버지를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아버지가 이상해, 빨리 와봐. 그때 밖에서 무당 할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 멈추면 안 돼. 엄마! 엄마! 쨍그랑. 동시에 아버지는 푹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 이제 됐네. 엄마와 나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당 할머니의 말을 따랐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사람을 찌른 칼이라니 뭐 쉽게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나는 뉴스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울에서 연쇄 살인범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죽인 첫 번째 여자가 이 근처에서 3년 전에 실종된 여자라는 것이었다. 정말 엄마가 주워온 그 칼은 귀신 들린 칼이었을까?